안녕하세요. 저는 태계원고등학교의 수학교사 이태화라고 합니다. 먼저 중등 수업 사례라는 한마당에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수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항상 되뇌이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나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고부터 제가 2015 수학과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다양한 수학과 교과 역량들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어요. 이 교과 역량들 중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수업 시간에 길러낼 수 있을까? 그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보셨나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수학자 존 래시가 질문할 만한 흥미로운 문제를 찾는 단계가 나옵니다. 사실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할 만한 흥미로운 문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학에서 이런 질문하는 단계를 겪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기가 질문한 것에서 출발하면 훨씬 더 흥미있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번도 궁금하다고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문제풀이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 질문하기 단계, 질문하고 싶은 문제를 찾는 것, 여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설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생각이 강해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스탠퍼드 수학공부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에는 어떤 것이 소개되어 있냐면 수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첫째,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둘째, 실제 상황의 문제에서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계산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수학 문제로 바꿨으니까 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다시 수학적인 모델에서 실제 상황의 문제로 전환하고 원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의 단계가 모두 다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학에서는 너무 계산하기에 치중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계산하기라는 단계는 계산기, 나아가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컴퓨터가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이랑 손으로 계산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나머지 단계들도 학생들이 경험해 보기를 바랬고요. 특히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수학적인 언어로 해석해 보는 경험을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서 해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제를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2020년에는 세상을 만나고 나를 찾는 수학 프로젝트, 그리고 2021년에는 수학으로 세상 말하기, 그리고 다시 올해는 세상을 만나고 나를 찾는 수학 프로젝트를 조금 변형해서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을 찾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한 언어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도록 평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바란 것은 내가 배운 수학 개념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주제에 딱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자신이 이해한 언어로 발표를 해보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학적인 유용성을 느끼기를 바랬어요. 제가 이 과제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2020학년도에는 수학2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수학2에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강의가 끝났던 시점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게 되었고,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주었어요. 근데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는 어떤 것으로 잡아도 좋고,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아 해당 분야의 그래프를 찾고 이 그래프를 분석해서 수학적인 언어로 발표를 하는 것까지를 원했고요. 근데 학생들에게 그래프를 어쨌든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발표 자료를 만들길 바랬고, 더 카드뉴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카드뉴스로 발표 자료를 제작해 보도록 했었습니다. 카드뉴스로 발표를 하는 것이 당시만 해도 약간 생소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학생들에게 들어줬는데요. 당시에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일상을 흔들어 놓았던 코비드-19을 주제로 제가 예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고, 학생들에게 이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시 자료가 중요한 것이요. 학생들이 최종 도달점을 미리 보고 나면 아, 저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설계를 본인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평가를 할 때 예시 자료를 보여주는 경우랑 보여주지 않는 경우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행의 완성도가 예시 자료가 있는 경우가 훨씬 높아지는 경험을 해왔어서 예시 자료를 보여줬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이어지면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야기해 보고자 했고요. 사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에 순간 변화율이 굉장히 큰 상태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80세 이상의 노인의 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순간 변화율을 어느 정도 적은 수준에서 유지했던 경험이 많고요. 그래서 의료 체계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 전염병의 양상을 극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기랑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일부 국가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고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조심했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이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안전교육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주제를 통해서 전 학생들에게 이런 안전교육도 같이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지역별 누적 확진자 추이 그래프를 제가 당시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 카드뉴스에 넣었었는데요.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 굉장히 커서 위기 상황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굉장히 잘 실천하는 국민들 덕분에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절감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빠르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도 그래프를 찾고 기울기를 잘 분석해서 자, 10만의 언어로 발표를 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과제를 줬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학생들이랑 제가 피드백했던 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질문이 많았었어요. 이 학생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전기전자공학에 좀 관심이 있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연도별 수출액에 대한 것을 그래서 찾아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학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연도별 수출액 자료를 찾았는데 이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과 최근의 순간 변화율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최근에 얼만큼 더 빠르게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담아서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질문했던 것은 굉장히 귀여운 질문이었거든요. 여기 표시된 거 보이시죠?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선생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세어봤더니 횟수로는 총 10년에 해당하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거 평균 변화를 구할 때 분모를 10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귀엽죠. 그래서 지금 밑에는 10년, 위에는 막 9년,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거 보이시나요? 학생이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시죠? 제가 학생한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좌표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X축을 연도, Y축을 수출액으로 생각하면 연도, 수출액, 연도, 수출액 이렇게 좌표로 놓고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그럼 구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갔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귀여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학생은 보건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학생이 찾아온 건 코로나19의 세계 차트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로그 스케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로그 스케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본인은 처음 봤는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익숙한 그래프는 아니었거든요. 좀 낯선 그래프였는데 학생이랑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Y축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래프처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Y축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로그라는 단위는 천문학이 한참 연구되던 시기에 큰 수를 다루면서 더 많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급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로그 스케일 그래프를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생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로그 스케일 그래프와 관련된 인터넷 백과사전 링크를 학생에게 찾아서 전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발표했던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진로 희망이요. 동물 신약개발 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생명공학 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이었는데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약은 굉장히 많은데 왜 동물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 안타깝다. 본인은 그것을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으로 보는 동물 실험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이유로 동물 실험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2014년, 2015년을 보면 평균 변화율이 좀 작은 측면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2017, 2018년을 보면 평균 변화율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최근 들어서 동물 실험하는 마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상태로 나아가다가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동물 실험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학생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2022년 기준으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거의 1,500만 명이래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아지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간의 동반자로서 여겨지는 동물들을 계속해서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학생이 해줬습니다. 학생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동물 실험은 사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 학대인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은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인공세포 배양이나 인공장기 조직 이런 걸 개발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사람에게 필요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어떤 관심사가 굉장히 잘 드러나죠. 거기에 수학은 살짝 거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학생들이 좀 더 의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은 사실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본인의 희망 진로도 수학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코로나19를 예측하는 SEIR이라고 하는 수학적 모델링 기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1년간의 확진자 수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찾아와서 대유행 시기와 아니면 급감했던 시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줬었고요. SEIR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역시 전염병 확산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링 기법이고 의심이 되는 환자와 잠복기, 그다음 감염자, 회복 및 사망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모델링 기법이라는 걸 설명해 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은옥 교수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기술혁신대학이 주도하면서 이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예측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기술혁신대학의 연구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이 수학적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예측 결과였고요. 저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일일 확진자 수 그래프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수학적 모델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신기했다. 32일간의 평균 변화율이 거의 동일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수행평가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학생은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의 발표는 멈췄지만 나중에 이것을 학생이 개인적인 연구 자료로 삼아서 수학 주제 탐구 발표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이 여기에 사용되는 미분 방정식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걸 따로 공부를 하고 각각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지오지브라에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시각화를 해서 어떤 변수가 증가하면 확진자 수가 늘고 어떤 변수가 줄어들면 확진자 수가 줄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인을 하면서 이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집중 탐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생이 그 발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도록 뭔가 저는 판만 깔아줬는데 학생들의 성장세는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자기평가거든요. 개별 분석 활동지라는 것을 쓰게 합니다. 이 자기평가를 해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의도로 이거를 했는지를 제가 좀 더 잘 알 수 있어서 요거의 점수의 비중은 굉장히 높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로 제가 1점 정도를 더 주는 그런 활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이야기를 저는 보통 해요. 자기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학생들이 좀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선택했고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거 주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사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처음에 줘요.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까지는 처음에 좀 작성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고요. 다시 회수를 했다가 두 번째 장 보여드릴게요. 이 뒤 밑에인데요. 위에와 아래로 나눠져 있는 이 밑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을 돌아보면서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앞쪽은 처음에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언제 작성하든 어쨌든 마지막에 끝낼 때만 잘 제출하면 돼서 저 앞부분도 선생님 저 다시 쓰면 안 돼요. 그러고 다시 종이를 달라고 해서 다시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알고 싶었던 건 학생들이 어떤 수학 개념을 사용했고 사실 수학 개념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로 매우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나타냈는지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느낀 점을 적어줬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전반을 돌아보고 작성하는 개별 분석 활동지에 학생이 이런 말을 써준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탐구해보는 과정을 배웠는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그래프는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형태였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이 궁금해졌다.
학생이 직접 호기심이 드러나지 않나요? 뭐 새로운 걸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게 전 되게 놀라웠는데요. 내가 미분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를 만났을 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부분? 그 부분만 내가 알고 있었던 비슷한 다항함수로 바꾸어서 근사해서 그 부분의 변화율만 다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굉장히 꼬마 수학자 같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래프를 만났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걸로 변환해서 요것을 한번 해석해 보고 싶다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학생들의 이런 성장을 볼 때가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도 현재 진행형이고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더 즐거운 수업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